안녕하십니까. 곤박사의 라떼 한잔. 오늘도 클래식 라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클래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야구 얘기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또 야구 얘기도 좀 할게요. 저번에 보충 야자 땡땡이 치고 83-1번 버스 타고 세종문화회관에 무조건 가가지고 저렴한 티켓으로 음악회를 즐겼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런데 6시 정도에 그 83-1번 버스를 타면은 그 당시엔 지금처럼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한 6시 한 40분 정도면 세종문화회관 앞에 내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음악회가 이제 7시 반에 시작되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티켓을 구입하고 광화문 웬디스에 가가지고 햄버거하고 쉐이크 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러고 보면 제가 참 용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다시 좀 이렇게 그 시대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지네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버스를 광화문에서 회차를 이렇게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 불이 컴컴하게 꺼져 있단 말입니다. 음악회 없는 날이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죠. 아, 뭘 하나. 그러다가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음악 감상실이죠. 서울에 음악 감상실이 그 2개가 있었습니다. 뭐 더 있었는지도 몰라요. 더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게 2군데였어요. 하나가 그 명동에 있는 피라모니라고 하는 음악 감상실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종로 1가 그 당시 구미 타자 학원인가 뭐 하는 그 옆에 있던 그 르네상스, 풍스럽게 르네상스라고 썼던 음악 감상실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피라모니가 더 컸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피라모니를 갔습니다. 음악 감상실이라고 하는데 구조는 뭐 비슷합니다. 일단 가면은 이제 티켓을 팔아요. 그 티켓이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감상권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음료권입니다. 물론 나는 음료 안 마시고 감상만 할래요. 뭐 이런 티켓은 없기 때문에 그걸 2개로 구별하는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티켓을 사면은 들어가서 감상실이 있고요. 바깥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카페가 있죠. 그럼 그 카페에서 그 음료권을 주고 그 음료를 받아 마시고, 그때는 이제 청소년은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상한 그런 불문율이 있어가지고 커피가 아니라 주로 이제 코코아 아니면 이제 차가운 탄산음료 이런 거를 먹었죠. 겨울에도 주로 차가운 탄산음료를 먹었던 것 같아요. 혈기왕성한 시절이라. 그래서 이 카페 공간은 음악 소리가 좀 작게 나오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소파 자리들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거대한 스피커가 딱 놓여 있는 그 영상 나오는 그런 데는 없었어요. 그냥 그 스피커만 딱 있어요. 스피커 2개 가운데 사이에는 이렇게 칠판이 하나 딱 놓여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 DJ가 딱 오셔가지고 칠판으로 이 작품이 뭔지 쫙 씁니다. 알파벳으로 딱 쓰고 딱 하면은 이게 무슨 곡이구나. 딱 앉아서 이제 음악을 듣는 거죠. 그리고 저 뒤쪽에 창문으로 LP판들, 레코드판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DJ분이 그 LP판 이렇게 A면 B면 돌리는 게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이 손은 지문이 묻으면 LP는 망가지잖아요.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와서 가장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딱 들어서 ton을 이렇게 하죠. 샥 하면 이렇게 A, B변이 싹 넘어갑니다. 이게 집에 가서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딱 잡고 딱 잡고 씩 하다 잘못하면 휙 2바퀴 돌아서 제자리가 되고, 하면 휙 하다가 빠져갖고 떨어져가지고 으악 판 하나 망쳤어 뭐 이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됐어요. 저도 그래서 탁 가지고 싹 그걸 이제 보는 맛도 있고요. 근데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고요, 애플 뮤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레코드판이든 카세트 테이프든 돈을 주고 사서 가져야만 했거든요. 게다가 그 카세트 테이프든 레코드판이든 그 무작정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수입이 쉬웠던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만 들을 수 있냐면은 라이선스를 받아갖고 레코드판을 찍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 서울음반이라든지 오아시스 레코드라든지 성음 레코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원래 그 음악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와서 국내에서 그걸 이제 마이널판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라이선스 가져와서 찍어주는 것만 우리는 사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나마 사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FM 라디오나 듣던가 이 클래식 음악 감상실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음악에 얼마나 많이 목말랐겠어요. 그 용돈으로 살아야 되는 고등학생 주제에 무슨 판을 많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음악 감상실에 가서 내가 그동안 듣고 싶었지만 책으로는 많이 봤지만은 도저히 그 판을 구할 수 없어서 듣지 못했던 그런 음악들을 그 신청곡 써가지고 듣는 겁니다. 때때로는 신청곡을 썼는데 그 연주자 것을 심지어는 그 음악 감상실에서도 갖추지 못해가지고 다른 걸 틀어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필하모니 음악 감상실에서 듣고 깜짝 놀랐던 곡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 모차르트의 그 C 단조 미사입니다. 대미사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미완성곡이죠. 축복받으소서라고 하는 이제 베네딕투스 부분에서 이제 끝이 나죠.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모차르트는 기본적으로 일단 밝고 가볍고 아름답고 투명한 음악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성음 레코드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서 이렇게 찍어 주던 곡들이 주로 다 그런 곡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묵직하고 뭔가 그 어두운 면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던 그런 곡을 들어가지고 굉장히 놀랬고요. 그래서 그 칠판에 써 있는 거를 굉장히 그 부지런히 알아두려고 애를 썼는데 이놈의 도대체 이 지휘자 이름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누구냐면 이제 페렌치 프리차이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헝가리 분인데. 근데 그걸 저는 그냥 내 멋대로 그 페랭 프리시 뭐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을 그 페렌치 프리차이가 지휘한 모차르트의 대미사, 이건 제가 꼭 갖고 싶은 레코드의 그 위시리스트 1번에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성음 레코드사에 계속해서 엽서를 보냈습니다.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찍어주세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이제 성음사에서 답장이 왔어요. 그땐 정말 친절했어요. 찍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막상 찍어서 나왔는데 그게 대미사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카라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필하모니 음악 감상실에서 이제 본거지를 르네상스로 옮기게 됐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왜 그랬냐면은 DJ 하시는 분이 너무 무서워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지금의 나 정도 되는 그 아저씨인데 또 머리가 또 이렇게 벗겨지셨어요. 이렇게 벗겨지셨는데 시원하게 벗겨지신 게 아니라 이렇게 벗겨지셔가지고 나무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있는데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요. 웃지도 않으시고요. 얼핏하면 약간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르네상스로 옮겼죠. 르네상스로 옮겼더니 거기는 한 20대 한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누나가 DJ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리 갔죠. 그리 갔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감상실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들었는데 그 당시 나오던 음악이 이제 슈베르트 교향곡, 어떤 데서는 7번이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8번이라 그래요. 어쨌든 그 흔히 미완성 교향곡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곡이야. 사춘기 소년한테는 참 잘 먹히는 곡이죠. 그러고 딱 듣고 있는데 이게 누구 연주일까 궁금해서 이렇게 딱 봤더니 그 윌헬름 프루트뱅글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윌헬름 프루트뱅글러 스타일의 연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진짜 프루트뱅글러 맞아?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 DJ 누나한테 가서 뭐 물어본 거죠. 지금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윌헬름 프루트뱅글러 같지가 않아요.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DJ 누나가 정말 그래요? 그러더니 확인해 보더니 어머나 깜짝 놀라면서 실수했어요. 그러더니 재빨리 가가지고 지우고 지휘자 이름을 바꿔 썼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 바렌보임이었죠. 그러면서 이게 와가지고 어머, 이 고등학생이 프루트뱅글러 연주하고 바렌보임 연주를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거기 가면은 늘 환대를 받았고 때때로는 이렇게
음료도 한 잔 더 받기도 하고 입장권을 안 사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 완전히 아지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이틀 걸러 한 번씩 이렇게 레상스에 가가지고 그 밤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도대체 그 따위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대학은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진학한 대학 학과 레벨이 조금 떨어졌을지는 모를지언정 어쩌면 지금 저가 그 공부를 좀 더 했던 것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비렐름 푸르트뱅글러가 지휘하는 슈베르트 교향곡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답은 의외로 굉장히 쉬운 곳에 있습니다. 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에게는 그냥 저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식 라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